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높으며 가장 치열한 전선을 마주한 땅. 민간인 통제선과 가장 가깝게 맞닿은 이곳에는 백두산 호랑이의 기상을 내세우는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가 강철 같은 눈을 뜨고 있었다. 사단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을지 위병소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지만 인제의 산바람은 여전히 한겨울의 칼날을 품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방한 피복 위로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부서졌다. 충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위병소 내부의 긴장감을 붙잡았다. 위병소 근무 통제관 이은솔 하사였다. 25. 갓 임관한 부사관의 풋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단 한순간도 나태해질 수 없었던 그녀는 동기들 중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임무를 숙달했다. 그녀의 전투복 칼라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각이 잡혀 있었다. 김 병장님, 다음 순찰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근무자 휴게실 온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녀의 지시에 이제 막 전역을 2달 앞둔 김도윤 병장이 특유의 느긋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 하사님 걱정 마십시오. 이 김도윤이가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근데 이 하사님은 안 춥습니까? 여자분들 추위 더 탄다던데. 이은솔 하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군인이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춥고 똑같이 임무 수행할 뿐입니다. 딴 생각 마시고 전방 주시 철저히 하십시오. 김도윤 병장은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독한 사람. 저러니 저 나이에 벌써 통제관을 하지. 하지만 그는 이은솔의 그런 면을 존경했다. 규율이 생명인 이곳에서 이은솔 하사는 그 규율 그 자체였다. 그때였다. 저 멀리 민간인 도로에서부터 귀를 찢는 듯한 엔진음이 다가왔다. 일반적인 부대 출입 차량의 속도가 아니었다. 굉음은 위병소 앞 차단기 앞에서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겨우 멈춰섰다. 검은색 대형 세단. 제네시스 G9. 인제의 흙먼지 가득한 이 산골 부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광택의 차량이었다. 이은솔 하사와 김도윤 병장이 동시에 긴장했다. 정식으로 등록된 지휘관 차량이나 행정 차량이 아니었다. 김 병장 수화 준비. 내가 나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솔 하사는 자신의 방탄모를 고쳐 쓰고 굳은 표정으로 차량을 향해 걸어갔다. K2 소총이 어깨 위에서 묵직하게 흔들렸다. 그녀가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향해 경례를 붙이며 절차대로 입을 열었다. 충성. 수고하십니다. 제12보병사단 을지 위병소입니다. 신분증과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선팅이 너무 짙어 안을 볼 수도 없었다. 대신 뒷좌석 문이 거칠게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화려한 퍼 코트를 걸친 한 여자가 내렸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날카로운 하이힐로 자갈 바닥을 찍어 누르며 인상을 찌푸렸다. 고유라. 그녀는 이 거대한 12사단의 지휘관 박찬규 소장의 아내였다. 야. 첫마디는 그것이었다. 경례를 붙인 이은솔 하사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말씀하십시오. 너 지금 나한테 충성한 거야? 나 군인 아닌데. 너네 사단장 사모한테 격리하는 법은 안 배웠어? 눈치하고는. 고유라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은솔 하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실례지만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모든 부대 출입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고유라의 눈썹이 신경질적으로 치켜 올라갔다. 뭐? 신분증? 내가 이 부대 들어오는데 그딴 게 왜 필요해? 너 나 몰라? 이 부대 안주인. 사단장 사모. 그녀의 목소리가 산골의 차가운 공기를 찢었다. 내가 지금 내 집 들어가겠다는데 너 같은 하사 나부랭이가 신분증을 내놓으라 말아야? 이게 미쳤나? 김도윤 병장이 위병소 안에서 이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봤다. 젠장 사모님이다. 이 하사 성격에 절대 그냥 안 넘어갈 텐데. 이은솔 하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위병소였다. 사모님, 사모님이라도 절차는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단장님께서 전 장병에게 예외 없는 규정 준수를 강조하셨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사단장? 내가 지금 감히 사단장을 입에 올려? 인연이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너 이름 뭐야? 계급장이 하사? 여자가 군대 와서 별 고생을 다 한다 했더니 머리가 뻣뻣해져서 위아래도 구분을 못하는구나. 고유라가 이은솔 하사에게 한 걸음 바싹 다가섰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화약 냄새보다 익숙한 이은솔의 코를 역하게 찔렀다. 내가 말이야. 너 같은 애들 월급 주는 사람이야. 알아? 너희 남편 아니지, 너희 아빠뻘 되는 우리 남편이 너희들 먹여 살린다고. 근데 내가 감히 날 막아서? 내가 뭔데? 이은솔 하사는 차분히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부대 보안은 사단장님의 안위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정중? 이게 어따 대고 정중을 팔아. 고유라가 핸드백을 뒤지는가 싶더니 꺼낸 것은 지갑이 아닌 휴대폰이었다. 너 딱 기다려. 내가 지금 내 군복 벗기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보여줄 테니까. 너 어느 대대 소속이야? 내 직속 상관 누구야? 당장 불러와. 팽팽한 긴장감이 위병소 앞을 감쌌다. 김도윤 병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은솔 하사는 여전히 부동자세로 자신을 향해 독서를 퍼붓는 사단장의 아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고유라의 고함 소리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인제 깡촌까지 기어들어와서 너 같은 천것들 비위나 맞추고 살아야겠어. 내가 서울에서는 너 같은 애들 눈도 못 마주쳐. 알아? 발바닥 때만도 못한 것들이 감히. 그녀는 이은솔 하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경멸을 표했다. 얼굴은 또 왜 그 모양이야? 선크림 하나 바를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 여자가 군대에 가면 시집 다 갔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쯧쯧. 불쌍해서 어쩐다니. 이은솔 하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고 상대는 민간인이었다. 그것도 지휘관의 가족이었다. 참아라 이은솔. 저건 민간인이다. 군인이 아니다. 참아라. 그녀는 속으로 군번을 되뇌었다. 바로 그때 조용했던 차량의 뒷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7살배기 사내아이 사단장의 아들인 박시우였다. 엄마, 언제 가? 나 배고파. 쭈쭈 삼촌이랑 게임하기로 했단 말이야. 아이는 값비싼 아동용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그 태도는 제 엄마를 꼭 빼닮아 있었다. 고유라가 아이를 돌아보며 순간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우리 시우 조금만 기다려. 저기 저 아줌마가 아니지 저 언니가 엄마 못 들어가게 막고 있네. 금방 혼내주고 갈게. 아 몰라. 심심해. 박시우는 칭얼대며 차에서 완전히 내렸다. 그리고는 이 살벌한 대치 상황이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의 눈에 위병소 앞을 가로막은 노란색 바리케이드, 즉 차단봉이 들어왔다. 어른들은 서서 지나갈 수 없지만 아이인 자신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높이였다. 고유라가 다시 이은솔 하사에게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다. 너 내가 오늘 너 때문에 늦어져서 생기는 모든 손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오늘 군단장님 사모님 오시기로 한 거 몰라? 내가 지금 사단장님 진급을 맡고 있는 거라고 이 답답한 년아. 이은솔 하사가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사모님 방문 일정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 없습니다. 모든 방문은 위병소를 통해 정식으로 기록되어야. 아 시끄러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엄마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한 박시우가 히히 웃음소리를 내며 차단봉을 향해 달려갔다. 위병소 안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김도윤 병장이 소리쳤다. 박시우는 잽싸게 허리를 숙여 차단봉 아래의 틈새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완벽하게 부대 안쪽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야호!
나 잡히면 용돈 10,000원. 아이는 깔깔거리며 위병소 안쪽, 즉 군사구역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위병소의 통제를 벗어난 민간인이 부대 내부로 무단 침입한 것. 그것도 현역 군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발생한 명백한 보안 사고였다. 김병장, 출입자 통제. 이은솔 하사가 고함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몸을 날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아이를 제지해야 한다. 그녀는 더 이상 사단장의 아내와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었다. 아이가 뛰어간 방향은 마침 사단 본청에서 내려오는 대형 트럭 15톤 덤프의 진입로와 겹쳤다. 학생, 멈춰. 위험해. 이은솔 하사는 자신의 K2 소총이 거추장스러운 것도 잊은 채 전력으로 질주했다. 몇 걸음 만에 그녀는 깔깔대며 도망가는 박시우의 팔을 따라잡았다. 그녀는 아이를 거칠게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다. 그녀는 아이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우뚝 세웠다. 학생, 여긴 군사구역입니다. 멋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군인 특유의 단호함으로 날카로웠다. 박시우는 자신의 놀이가 제지당하자 순식간에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게 바꾸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아, 이거나. 아빠,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이 아줌마가 나 때렸어. 아, 아파. 아이는 팔이 아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운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했다. 바로 거짓 울음과 과장이었다. 이은솔 하사는 당황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학생, 위험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쪽으로. 하지만 그 말은 박시우의 엄마 고유라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 하나의 장면이었다. 감히 자신의 귀한 아들 사단장의 유일한 후계자인 박시우의 몸에 저 천박한 하사년이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고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악마와도 같은 분노가 채웠다. 내가 지금 감히 내 아들한테 손을 대? 그녀는 하이힐이 부러질 듯한 기세로 이은솔 하사를 향해 돌진했다. 김도윤 병장이 다급하게 위병소 문을 열고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이 미친년이. 고유라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에 가까운 욕설이었다. 그녀는 이은솔 하사의 팔에 붙들려 울부짖는 아들 박시우의 모습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내가 어딜 감히 내 새끼 몸에 그 더러운 군홧발 같은 손을 대. 당장 그 손 안 놔. 이은솔 하사는 아이의 팔을 놓치지도 그렇다고 고유라에게 대꾸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아이를 진정시키며 동시에 고유라를 향해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려 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아이가 위험구역으로 뛰어들어서. 시끄러워. 내가 뭔데 내 아들 교육을 시켜. 위험? 이 부대 전체가 내 아들 놀이터야. 이 부대 사단장이 얘 아빠라고. 내까짓 게 뭔데 감히. 고유라가 이은솔 하사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그리고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고유라가 자신의 비싼 퍼코트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망설임 없이 손을 휘둘렀다. 짝! 겨울 인제에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는 맑고도 끔찍한 파열음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위병소 초소 안에서 떨고 있던 신참 일병의 눈이 커졌다. 김도윤 병장의 다급한 외침이 사모니에서 멈췄다. 울부짖던 박시우조차 그 소리에 놀라 울음을 뚝 그쳤다. 이은솔 하사의 머리가 왼쪽으로 거칠게 돌아갔다. 방탄모 턱끈이 뺨을 쓸고 지나갔다. 그녀의 왼쪽 뺨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화끈거리는 감각보다 더 지독한 것은 영혼까지 조각나는 듯한 모욕감이었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은 정규군 부사관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자신의 근무지인 위병소에서, 그것도 부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민간인에게 단지 지휘관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뺨을 맞았다. 김도윤 병장이 경악하며 달려와 고유라를 막아섰다.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근무 중인 군인에게 손을 대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김도윤 병장의 말은 100% 사실이었다.
근무 중인 초병 폭행은 군법과 민간법을 막론하고 중범죄에 해당했다. 하지만 고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더 큰 피해자라는 듯 펄펄 뛰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웃기지 마. 얘가 먼저 내 아들 때렸어. 너희들 다 봤지? 이 하사년이 내 아들 팔을 꺾고 흔들었다고. 내 아들 팔 부러졌으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 그녀는 아들 박시우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시우야, 괜찮아? 저 아줌마가 때렸어? 엄마한테 말해. 어디가 아파? 박시우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파악했다. 으앙. 팔 아파. 이 아줌마가 내 팔 꺾었어. 아빠한테 이를 거야. 으앙.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이은솔 하사는 아이의 팔을 잡았을 뿐 꺾거나 폭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유라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봤지? 애가 아파서 우는 거 안 보여. 너 인연. 고유라가 다시 이은솔 하사에게 손을 치켜들려 하자 김도윤 병장이 필사적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다. 사모님,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켜. 너도 전현이랑 한패야? 좋아.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 고유라가 다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는 듯 했다. 신호는 금방 연결되었다. 나야. 지금 당장 을지 위병소로 안 튀어와. 당신 부관, 아니, 당신 당장 오라고 해. 지금 당신 부하년이 당신 아들 뺨 때리고 팔을 꺾었다고. 이게 무슨 군대야? 당장 2년 군복 벗겨. 안 그러면 내가 당신을 벗겨버릴 거니까. 빨리 안 와. 전화기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는 뻔했다. 제12보병 사단장 박찬규 소장이었다. 이은솔 하사는 뺨을 붙잡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붉게 달아오른 뺨으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군 생활이 오늘 끝장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군복을 입은 군인은 초소해서 울 수 없었다. 위병소 CCTV의 빨간 녹화 불빛만이 이 모든 모욕적인 상황을 묵묵히 기록하고 있었다. 짝 하는 소리는 이은솔 하사의 뺨에서만 울린 것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을지 위병소에 근무 중이던 모든 장병의 심장에서 울렸다. 그것은 군인의 명예가 제복의 자부심이 한 민간인의 손에 무참히 찢어지는 소리였다. 김도윤 병장이 경악하며 고유라를 막아선 채 외쳤다. 사모님, 근무 중인 군인 폭행은 중범죄입니다. 당장 사과하십시오. 고유라는 자신의 손이 더럽혀지기라도 한 듯 이은솔 하사의 뺨을 때린 손을 털어내며 김 병장을 쏘아붙였다. 사과? 이 미친놈이 지금 누구한테 사과를 하래. 전현이 먼저 내 아들 팔을 꺾어서 애가 지금 경기를 일으키잖아. 너 이 병장 나부랭이. 내 눈에는 저 하사년 편드는 게 먼저야, 아니면 사단장님 아들 아니가 먼저야. 내가 그러고도 이 부대 밥을 처먹어. 김 병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이은솔 하사가 폭행을 당하는 순간, 그리고 아이가 멀쩡히 뛰어다니다 거짓 울음을 터뜨리는 모든 과정을 똑똑히 목격했다. 하지만 그의 계급은 병장이었다. 전역을 2달 앞둔 힘없는 병사였다. 이은솔 하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붉게 부어오른 뺨을 그대로 드러낸 채 그녀는 자신을 때린 고유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경멸과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뺨보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부하 병사들 앞에서 무너진 군기가 더 치욕스러웠다. 고유라는 그 눈빛에 다시 한번 모욕감을 느꼈다. 이게 인연이 지금 눈을 똑바로 떠?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좋아. 내가 그렇게 뻣뻣하게 굴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인지 내가 똑똑히 구경시켜줄게. 그녀가 전화를 끊은 지 채 3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저 멀리 사단 본청 방향에서 평시에는 절대 울려서는 안 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경적이 아니었다. 헌병대의 긴급 출동 사이렌 소리였다. 그 소리는 위병소를 향해 미친 듯이 가까워졌다. 곧이어 검은색 사단장 1호차가
그 뒤를 바짝 따른 헌병대 순찰차가 급정거하며 위병소 앞을 가로막았다. 쾅! 사단장 1호차의 뒷문이 열리고 전투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다. 평소에는 근엄한 군인의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집안일에 끌려 나온 가장의 짜증과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한 상황에 대한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제12보병 사단장, 육군 소장 박찬규였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여보, 시우야. 박찬규 소장의 등장에 김도윤 병장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으며 경례를 붙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뺨을 맞고 서 있는 이은솔 하사와 살기등등한 사단장 3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굳어버렸다. 고유라는 남편이 나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완벽한 피해자로 변신했다. 여보, 당신 이제 왔어. 이 사람들이 날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리고 저 하사년이 저게 글쎄 우리 시우를 우리 시우 팔 부러졌으면 어쩔 뻔했어. 그녀는 아들 박시우를 끌어안고 마치 오열하듯 어깨를 들썩였다. 박찬규 소장은 자기 아내가 부대 정문에서 그것도 말단 병사들과 하사 앞에서 이런 추태를 보인다는 사실에 이마를 짚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아내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했다. 특히 아내 앞에서. 그는 붉게 부어오른 이은솔 하사의 뺨을 보았다. 잠시, 아주 잠시 그의 눈이 흔들렸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단박에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진실을 외면했다. 그가 이은솔 하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저 하사야? 당신하고 시우한테 손 뗀 게. 고유라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래, 전현이야. 내가 3호라고 밝혔는데도 신분증 내놓으라고 길길이 날뛰고 우리 시우가 차단복 밑으로 지나갔다고 팔을 꺾어버렸어. 전현이 당신 부하가. 박찬규 소장이 이은솔 하사에게 다가갔다. 두 개의 별이 박힌 그의 전투복 어깨가 이은솔 하사의 눈앞을 가득 메웠다. 그는 자신의 키보다 한 뼘은 작은 여군 하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듯 지하실의 냉기처럼 낮고 차가웠다. 이름. 이은솔 하사는 이를 악물었다. 모욕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군인 정신으로 버텨냈다. 헌병대대 본부 중대 소속. 하사 이은솔입니다. 군번. 18- 됐어. 박찬규 소장이 말을 잘랐다. 그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혹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 내가 지금 누굴 건드렸는지 아냐고. 이은솔 하사가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저는 제 임무에. 닥쳐. 박찬규 소장의 불호령이 인제 산자락에 메아리 쳤다. 임무? 내 임무가 사단장 가족을 폭행하는 건가? 내 임무가 내 사모님 뺨을 때리게 만드는 거야?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위험구역으로 무단 진입하여 제지한 것뿐입니다. 이은솔 하사가 절박하게 외쳤다. 제지? 박찬규 소장이 코웃음을 쳤다. 이 하사년이 지금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아들이 아프다고 울고 내 아내가 맞았다고 하는데 내까짓 하사년의 말이 진실일 것 같아? 그는 함께 온 헌병대장 박승준 중령을 불렀다. 박중령. 예, 사단장님. 저 하사 당장 군복 벗겨. 박승준 중령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사단장님. 그게 무슨 일단 사실관계를. 사실관계? 내 눈앞에 벌어진 게 사실이야. 사단장 가족이 위병소에서 이따위 모욕을 당했는데 내 놈은 지금 사실관계를 따져. 너도 전현이랑 한패야? 박찬규 소장은 박중령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다. 당장 전현 저 이은솔 하사. 금시간부로 보직 해임시켜. 그리고 상관 가족 폭행 및 협박, 근무지 이탈 혐의로 당장 헌병대 영창에 수감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징계위원회 서류 만들어서 나한테 결제 올려. 알아들었어? 영창. 징계. 보직 해임. 한 군인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 있는 모든 단어가 단 30초 만에 쏟아져 나왔다.
이은솔 하사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일방적인 처형 선고였다. 사단장님, 안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도윤 병장이 공포를 뚫고 소리쳤다. 사단장님, 이 하사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사모님께서 먼저 이 하사님의 뺨을. 모든 시선이 김도윤 병장에게로 향했다. 박찬규 소장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감히 일개 병사가 자신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저 병장놈은 뭐야? 위병소 근무자 김도윤 병장입니다. 박찬규 소장이 김도윤 병장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병장, 내가 지금 뭘 봤다고 했지? 이 하사님은 뺨을 맞았습니다. 사모님께. 좋아. 넌 내가 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다. 박찬규 소장이 싸늘하게 웃었다. 박중령, 저 병장놈도 당장 연행해. 상관 모독 및 명령 불복종 혐의다. 저놈은 징계도 필요 없어. 남은 군 생활 단 하루도 편히 자지 못하게 해. 당장 오늘부로 사단 의무대 영안실 관리병으로 보내버려. 시체 닦는 게 딱 어울리겠네. 김도윤 병장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영안실 관리병. 부대에서 가장 끔찍한 징벌로 통하는 자리였다. 사단장님 제발. 끌어내. 박찬규 소장의 명령에 뒤따라온 헌병들이 망설이다가 이은솔 하사와 김도윤 병장의 팔을 붙잡았다. 이은솔 하사는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이렇게 만든 고유라와 박찬규 소장을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게임처럼 지켜보며 희죽거리는 아이 박시우를 뼈에 새기듯 노려볼 뿐이었다. 고유라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여보 잘했어. 저런 것들은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해. 끔찍해라. 우리 시우 놀란 거 봐. 빨리 들어가서 쭈쭈 삼촌이랑 놀자. 박찬규 소장은 그제야 아내와 아들을 차에 태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위병소를 통과해 관사로 향했다. 차가운 위병소에는 뺨을 맞은 자국이 선명한 한 여군과 모든 희망을 잃은 한 병사. 그리고 그들을 연행해 가는 헌병들의 착잡한 발걸음 소리만이 남았다. 헌병대 본부 중대. 이은솔 하사는 자신의 소속 부대, 자신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바로 그 건물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끌려왔다. 영창. 이제는 군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방. 그녀는 징계 대기라는 명목으로 모든 통신이 차단된 채 그곳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그녀의 방탄모와 소총은 이미 압수되었다. 군복 어깨에 붙은 헌병 마크가 그녀를 조롱하는 듯 했다. 은솔아 이하사. 그녀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동기여군 중사가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하고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단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 이은솔 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뺨을 문질렀다. 아픔보다 더한 무력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 같은 시간 김도윤 병장은 더 끔찍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단 의무대대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영안실. 원래대로라면 군의관과 담당 부사관이 관리해야 할 곳이었지만 박찬규 소장의 특별 지시는 그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 병장 김도윤. 오늘부로 이곳 영안실 및 화장장 시설 관리를 명받았습니다. 의무대대 행정보급관이 껄끄럽다는 듯 서류를 내밀었다. 시키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저 컨테이너 안에서 나오지 마. 알았어? 사단장님 눈에 띄면 너만 손해야. 김도윤 병장은 버려졌다. 그는 차가운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싸늘한 소독약 냄새와 형언할 수 없는 죽음의 기운이 그를 덮쳤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본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떨어졌다. 한편 사단장 관사는 승리의 축제가 벌어졌다. 어때 내 남편 멋있지? 그 하사년 아주 꼴이 좋아. 감히 누굴 건드려? 고유라는 거실 소파에 누워 샴페인을 터뜨렸다.
박찬규 소장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듯 말했다. 당신도 좀 조심해. 위병소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하필이면 헌병 하사를 건드려서 박중령 놈 표정 봤어? 일이 귀찮아졌다고. 귀찮아? 뭐가 귀찮아? 당신이 사단장이야. 당신 말 한마디면 별도 떨어뜨리는 자리 아니었어? 고작 하사 하나 영창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럴 거면 나 서울 갈래. 이 깡촌에서 내가 누굴 믿고 살아. 고유라의 히스테리에 박찬규 소장은 결국 항복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해. 징계 서류 내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서 전현군 생활 아작을 내줄 테니까. 됐지? 그는 즉시 자신의 전속부관 최진환 대위를 불렀다. 최진환 대위는 사단장의 그림자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최 대위. 자네가 지금 할 일이 있어. 박찬규 소장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을지 위병소. 오늘 낮에 일어난 일 말이야. 시끄럽게 됐어. 군단에 보고 들어가면 피곤해져. 특히 그 영상. 최진환 대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위병소 CCTV. 예, 사단장님. CCTV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거. 오늘 자로 정기 점검에 들어간 걸로 해. 하필이면 오늘 녹화 분량으로 아무것도 찍힌 게 없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 지시였다. 최진환 대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사단장님. 하지만 헌병대에서도 이미 해당 시간대 영상을 요청할 준비를. 헌병? 박찬규 소장이 비웃었다. 헌병대장이 내 사람이야. 내가 박중령한테 말해두면 돼. 자네는 그냥 위병소 서버실 가서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까지의 영상 파일만 깨끗하게 지워. 실수로. 알겠나? 최진환 대위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는 자신의 군 생활과 사단장의 명령 사이에서 후자를 택했다. 그것이 그가 배운 군 생활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을지 위병소 서버실에 최진환 대위가 몰래 들어갔다. 그는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오늘 낮에 그 끔찍했던 순간이 담긴 영상 파일을 찾아냈다. CCTV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고유라의 욕설, 아이가 멀쩡히 뛰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이은솔 하사의 뺨을 가격하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젠장. 최진환 대위는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삭제 버튼의 손가락을 가져갔다. 그때였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김도윤 병장에게서 온 문자였다. 대위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영안실에 있습니다. 이은솔 하사님은 영창에 있습니다. 대위님이 보신 게 진실입니다. 제발. 최진환 대위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삭제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대신 그는 그 파일을 자신의 USB에 몰래 복사하기 시작했다. 만약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 하니까. 한편 버려진 영안실의 김도윤 병장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는 행보관이 오기 전 몰래 숨겨두었던 전역자에게서 빌린 두 번째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부모님께 전화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군대 비리 신고. 육군 본부 한라인. 초병 폭행.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한 사이트를 찾아냈다. 육군 본부 감찰실이 운영하는 익명 신고 게시판이었다.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강원도 인제 12사단 을지 위병소. 사단장 아내 고유라 위병소 통제 불응 및 난동. 이은솔 하사뺨 폭행. 아들 박시우 무단 침입. 사단장 박찬규 소장 도착 후 피해자 이은솔 하사 및 목격자 김도윤 병장 영창 수감 및 징벌 지시. 현재 CCTV 증거 인멸 시도 중. 제발 살려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 본부 감찰실의 불은 이른 새벽부터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살벌한 기운이 감도는 사무실.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나이 강태호 소령의 책상 위였다. 강태호 소령. 41살. 그의 계급은 소령에 불과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육군 본부 감찰관 신분증은 웬만한 장군의 별보다 더 무거운 권위를 가졌다. 그는 타협을 몰랐고 자비도 없었다. 그의 감찰 레이더에 걸린 지휘관은 옷을 벗거나 감옥에 가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는 밤사이 접수된 수백 건의 자잘한 군 내부 신고 내역을 훑어보고 있었다. 대부분은 급식 불만, 휴가 미복귀 같은 일상적인 보고였다.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12사단. 박찬규 소장. 박찬규. 강소령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 한참 선배였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정치 군인, 아내 관리를 못하는 지휘관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다. 사단장 사모. 초병 폭행. 증거인멸 시도. 강태호 소령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미 12사단의 예산 유용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사단장 관사에서 사용하는 수입 식자재 비용이 병사들의 부식비 총액보다 많다는 기가 막힌 제보였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틈이 벌어졌다. 위병소. 군의 첫 번째 얼굴이자 마지막 보루. 그곳이 무너졌다는 신고였다. 강태호 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중희. 그의 부름에 행정장교인 김중희가 달려왔다. 예, 소령님. 12사단 정기감찰 다음 달이었지? 예, 그렇습니다. 일정 조율 중이었습니다. 당장 취소해. 불시감찰로 변경한다. 지금 이 시간부로. 강태호 소령이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집어들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연락해. 1시간 뒤 계룡에서 인제까지 가는 가장 빠른 헬기 수배해. 감찰팀은 나 포함 최소 인원 3명만 간다. 데이터 분석관하고 법무관만 챙겨. 예. 소령님 지금 가십니까? 사단에 통보도 없이 이러면 박 소장. 통보. 강태호 소령이 김중희를 돌아봤다. 도둑 잡으러 가는데 나 지금 너 잡으러 간다고 통보하나? 박찬규 소장한테는 내가 직접 통보할 거야. 헬기 착륙 1분 전에. 그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가서 12사단이라는 그 둥지 안에 독사가 알을 몇 개나 낳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1시간 뒤. 육군 본부 헬기장의 블랙호크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목적지는 강원도 인제였다. 같은 시각 12사단장 박찬규 소장은 아침 조깅을 마치고 관사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하사년 징계 서류 올라왔어? 아주 잘게 씹어서 군복 벗겨버려. 꼴도 보기 싫어. 걱정 마. 최 대위가 알아서 완벽하게 만들고 있을 거야. 당신은 오늘 군단장 사모님 오시는 거나 잘 준비해. 그때 박찬규 소장의 비상 전화기가 불이 붙은 듯 울리기 시작했다. 사단 작전 참모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육군 본부 감찰실 헬기가 통보도 없이 사단 연병장으로 접근 중입니다. 뭐? 육본? 누구? 강태호 소령입니다. 쿠르르르릉. 박찬규 소장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사단 연병장을 향해 하강하는 헬기의 굉음이 이제 골짜기를 뒤덮기 시작했다. 강태호 소령. 그 독사가 자신의 둥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쿠르르르릉. 하늘을 찢는 굉음이었다.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의 아침은 고요한 점호와 구보 대신 거대한 강철매의 울음소리로 시작되었다. 육군 항공의 주력 블랙호크 헬기가 사단 연병장 상공을 낮게 선회하며 모래바람을 일으켰다. 사단장 관사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박찬규 소장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태호라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화기 너머 작전 참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저 헬기는 명백한 침공이었다. 육본 감찰실이 통보도 없이? 이게 무슨... 고유라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뭐야 여보? 훈련이야? 아침부터 웬 난리야? 시끄러워 죽겠네.
저것들 다 징계줘. 박찬규 소장은 아내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식탁을 엎다시피 하며 뛰쳐나갔다. 독사. 육군 본부의 강태호 소령. 그가 왜 하필 지금 여기에? 어젯밤의 일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 하사년 하나 때문에? 그가 황급히 집차를 타고 연병장에 도착했을 때 헬기는 이미 착륙해 있었다. 회전익이 멈추기도 전에 전투복 차림의 사내 셋이 내렸다. 맨 앞장선 사내. 41살의 소령. 강태호였다. 그의 전투복은 갓 다린 듯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은 수천 번의 야전에서 닳고 닳아 날카롭게 빛나는 야전삽 같았다. 그의 뒤로 데이터 분석가와 법무관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다. 아니, 강소령. 박찬규 소장이 두 개의 별이 빛나는 자신의 어깨를 애써 펴보이며 위험 있는 척 다가갔다.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지금 6본 감찰실이 일개 사단 사령부를 기습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그는 소령 따위가 자신의 위험에 눌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태호 소령은 박찬규 소장 앞에서 완벽한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육군 본부 감찰실장 강태호 소령입니다. 사단장님. 그는 사단장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말투에는 어떠한 존경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육군 참모총장님의 정식 명령에 의거 금시간부로 제12보병 사단에 대한 특별 불시 감찰을 개시하겠습니다. 뭐? 특별 감찰? 박찬규 소장의 눈이 흔들렸다. 정기 감찰도 아니고 불시 감찰? 무슨 근거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강태호 소령은 박찬규 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섰다. 소령이 소장의 기세에 전혀 눌리지 않았다. 그것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뭐라고? 육군 본부의 제12보병 사단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지휘관에 의한 불법적 인권 유린 및 직권 남용이 자행되고 있다는 심각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찬규 소장은 숨이 턱 막혔다. 제보? 누가? 그 병장놈인가? 거짓이야. 그런 건 없어. 어떤 놈이 감히 부대를 모함하는 게야. 그것 또한 지금부터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강태호 소령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한번 보았다. 박찬규 소장님. 지금 이 시간부로 감찰 종료 시까지 사단장님의 모든 지휘권 행사를 일시 정지합니다. 참모총장님의 위임 사항입니다. 내 이놈 내가 감히. 박찬규 소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강소령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내가 뭔데 내 지휘권을 정지시켜. 이 새파란 놈이. 계급장이 웃음나. 그 순간 강태호 소령과 함께 온 법무관이 앞으로 나섰다. 사단장님. 감찰 규정 제11조 사항입니다. 피감찰 지휘관이 증거인멸 혹은 감찰 방해의 우려가 명백할 시 감찰관은 상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피감찰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참모총장님의 승인 서류입니다. 박찬규 소장은 법무관이 내민 서류를 보고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쇼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강태호 소령이 차갑게 명령했다. 사단장님, 감찰에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즉시 사단장님의 모든 통신기기 및 개인 화기 반납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무장해제였다. 소장의 권총을 일개 소령이 빼앗겠다는 선언이었다. 연병장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단 참모들과 장병들은 숨을 죽였다. 왕국의 반란이 일어났다. 아니, 왕을 잡으러 온 사자가 도착했다. 박찬규 소장은 부들부들 떨며 자신의 권총집에 손을 가져갔다. 강태호. 내 이놈 내가 너를. 법무관. 사단장님 모셔. 사단 지휘 통제실로. 강태호 소령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자신의 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데이터 분석팀은 즉시 사단 서버실로 이동. 재정, 인사 그리고 특히 을지 위병소의 어제 차 CCTV 서버 원본을 확보한다. 단 1초의 영상도 빠짐없이. 그 말에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사단장 전속부관 최진환 대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어젯밤 지웠는데. 아니지, 내가 복사해뒀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강태우 소령이 최 대위 쪽을 힐끗 보았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 그리고 강태우 소령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사단장실이 아니었다. 헌병대 본부 중대로 간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둥지가 썩었으면 그 둥지를 지키는 파수꾼부터 확인해야지. 그는 헌병대장 박승준 중령을 잡으러 그리고 이은솔 하사를 구하러 가는 것이었다. 헌병대장 박승준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6본 헬기가 연병장에 내렸다는 보고는 이미 받았다. 강태우 소령이 왔다는 것도. 미친놈, 왜 하필 강태우가. 끝났다. 그는 어젯밤 사단장 박찬규 소장의 명령으로 이은솔 하사를 불법 구금하고 징계 서류를 조작하느라 밤을 꼴딱 새웠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당장이라도 서류를 파쇄하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다. 박승준 중령이 경례를 붙일 새도 없이 강태우 소령이 성큼성큼 들어왔다. 충. 박승준 중령. 강태우 소령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서류 파쇄? 아, 아닙니다. 강 소령님. 이게 무슨 일로? 강태우 소령은 대답 대신 사무실 한편에 있는 헌병대 내부 구금 시설, 즉 군기 교육장 입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열어. 예?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내가 직접 말해야 하나? 아니면 박 중령이 직접 말해볼 텐가? 강태우 소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박승준 중령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다. 강 소령님, 오해십니다. 어제 근무지 이탈 및 상관 가족 폭행 혐의로. 거짓말. 강태우 소령이 박 중령의 책상에 놓인 조작된 징계 서류를 집어들었다. 어제 오후 2시 30분. 을지 위병소. 상관 가족 폭행? 폭행을 한 건 누군가? 그리고 폭행을 당한 건 누군가? 박승준 중령의 다리가 풀렸다. 소령님. 그게 저는 사단장님의 명령을. 명령? 강태우 소령이 비웃었다. 박 중령. 자네 군 형법 제44조가 뭔지 잊었나? 상관에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 자네는 헌병이야. 군의 기강을 잡는 놈이라고. 그런데 내 놈이 앞장서서 사단장 똥구멍이나 하차주면서 무고한 하사를 감금해. 내 놈이 군인이야? 잘못했습니다. 박승준 중령이 그 자리에 무너졌다. 기회는 끝났어. 당장 열쇠 내놔. 강태우 소령은 박 중령이 내민 열쇠를 낚아채 직접 군기 교육장 철문으로 향했다. 철컥. 기익. 녹슨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어둠이 드러났다. 방구석에 전투복을 입은 채 웅크리고 있던 이은솔 하사가 고개를 들었다. 뺨의 멍은 시퍼렇게 번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강태우 소령은 그 모습을 잠시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생각났다. 몇 년 전 상사의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조직 부적응자로 몰려 불명예 전역해야 했던. 그가 입을 열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 강태우 소령이다. 나와라, 이은솔 하사. 내가 왜 여기 갇혀 있는지, 내가 뭘 봤는지, 내가 뭘 당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이은솔 하사는 그 낯선 소령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을 비웃던 사단장 부부의 눈빛도 자신을 외면하던 헌병대장의 눈빛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강철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갇혀있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같은 시각 강태우 소령의 지시를 받은 법무관은 사단 의무대대로 향했다. 그는 의무대대장을 만날 필요도 없었다. 사단장 명령으로 영안실에 격리 중인 병사 김도윤 병장. 당장 데려와. 영안실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밤새 죽음의 공포와 싸우던 김도윤 병장은 햇빛에 눈이 부셔 비틀거렸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법무관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안다, 병장. 다 안다. 너 지금부터 내가 본 진실을 말할 준비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김도윤 병장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이 하사님은요? 이윤솔 하사님은 괜찮습니까? 괜찮아질 거다. 내가 보낸 그 신고서 덕분에. 한편 사단 지휘 통제실. 강태호 소령의 데이터 분석팀이 난관에 부딪혔다. 소령님, 을지 위병소 CCTV 서버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정확히 1시간 분량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전문 업체를 불러도 복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단장 박찬규 소장이 그 말을 듣고 억눌린 미소를 지었다. 최 대위가 처리는 했군. 강태호 소령은 그러나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지휘 통제실 한가운데 잿빛 얼굴로 서 있던 전속부관 최진환 대위를 불렀다. 최 대위. 예, 소령님. 자네 어젯밤 11시 14분. 을지 위병소 서버실에 혼자 들어갔더군. 로그인 기록이 말해주고 있어. 자네가 지웠지? 최진환 대위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졌다. 최 대위. 잘 들어. 강태호 소령이 그의 곁에 다가와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자네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사단장의 증거인멸 공범으로 같이 군복을 벗고 군사재판을 받는다. 둘째, 공익신고자가 되어 내 상관의 죄를 밝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참모장교로 남는다. 최진환 대위는 자신의 손에 땀이 흥건한 것을 깨달았다. 저는 그저 명령에. 명령? 내 주머니에 있는 그 USB도 명령으로 넣은 건가? 최진환 대위는 사색이 되었다. 이 독사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그는 어젯밤 영상을 지우기 직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파일을 복사해둔 자신의 행동을 떠올렸다. 강태호 소령이 손을 내밀었다. 그걸 이리 줘, 최 대위. 그게 자네가 군복을 벗지 않을 유일한 기회야. 최진환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투복 바지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를 꺼내어 강태호 소령의 손에 건넸다. 박찬규 소장이 그 광경을 보고 절규했다. 최 대위, 너, 이 배신자 새끼. 강태호 소령은 USB를 높이 치켜들었다. 배신? 아니요, 사단장님. 이건 정의라고 부릅시다. 사단 지휘 통제실. 이곳은 원래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아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12사단의 심장이자 두뇌였다. 하지만 오늘 이곳은 한 가족의 추악한 범죄를 상영하는 거대한 심판정으로 변했다. 강태호 소령은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최진환 대위가 넘긴 USB를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관객들을 초대했다. 사단장 박찬규 소장. 저기 맨 앞자리에 앉으시죠. 당신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셔야 하니까. 강소령의 지시에 헌병대 소속 병사들이 박찬규 소장을 의자에 강제로 앉혔다. 그리고 헌병대장 박승준 중령. 당신도 그 옆에 앉아. 당신이 어떻게 상관의 개가 되었는지 복귀해봐.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금 당장 사단장 관사에 연락해. 고유라 여사 사단 안보 견학이 있으니 즉시 지휘 통제실로 오시라고 정중히 모셔. 단 도망가지 못하게 헌병 2명 붙여서. 이윤솔 하사와 김도윤 병장도 그곳에 있었다. 강태호 소령은 2사람을 맨 뒷줄에 앉히고 따뜻한 음료를 건넸다. 2사람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해. 잠시 후 고유라가 헌병들에게 이끌려 짜증 가득한 얼굴로 들어왔다. 아, 뭐야. 지금 나 바쁜 사람이야. 군단장 사모님 곧 오신다고. 이게 무슨 무례한 여보. 당신 왜 저기 앉아 있어? 저 소령놈이 감히. 강태호 소령이 고유라의 말을 끊었다. 조용히 해주시죠, 고유라 여사. 지금부터는 당신이 말할 차례가 아니라 영상이 말할 차례입니다. 아, 그리고 박시우 군은 안 데려왔습니다. 아동 학대가 될 것 같아서. 고유라가 무언가 더 소리치려던 순간 지휘 통제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그리고 메인 스크린이 밝아졌다. 을지 위병소 1번 카메라. 선명한 고화질 영상이었다. 영상은 고유라의 검은색 세단이 위병소 앞에 서는 장면부터 시작했다. 이윤솔 하사가 정중하게 경례를 붙이는 모습. 고유라가 차에서 내려 이윤솔 하사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그 거만하고 모욕적인 입모양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어저께 고유라의 얼굴이 굳어갔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아들 박시우가 차에서 내리더니 깔깔대며 차단봉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이은솔 하사가 놀라 아이를 뒤쫓았다. 그녀가 아이의 팔을 잡아 세우는 장면. 결코 폭행이라고 볼 수 없는 명백한 제지이자 보호의 동작이었다. 그리고 고유라가 화면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휘둘렀다. 짝! 소리는 없었지만 이은솔 하사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가는 그 순간,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드는 그 순간, 지휘 통제실에 있던 모든 이가 숨을 삼켰다. 영창에서 갓 나온 이은솔 하사는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의 치욕이 다시 한번 온몸을 휘감는 듯 했다. 김도윤 병장은 자신의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저건 조작이야. 전현이 먼저 내 아들을 때렸다고. 고유라가 발악했다. 강태호 소령이 차갑게 말했다. 조작? 그럼 이 다음 영상도 조작인가? 화면이 바뀌었다. 박찬규 소장이 1호차를 타고 도착하는 장면. 김도윤 병장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외치는 모습. 그리고 헌병들이 이은솔 하사와 김도윤 병장을 짐승처럼 끌고 가는 모습.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박찬규 소장은 눈을 감았다. 고유라는 입을 다물었다. 강태호 소령은 불을 켜라고 지시했다. 자, 이제 일막은 끝났습니다. 사단장님, 고유라 여사. 이제 두 분의 폭행과 불법 감금 혐의는 입증이 끝났군요. 하지만 그가 USB를 다시 만지작거렸다. 내가 인제까지 온 이유가 고작 하사 뺨 때린 여자 하나 잡으려고 온 것 같습니까? 그는 데이터 분석팀장을 바라보았다. 준비한 두 번째 영상을 틀어. 사단장 관사 지출 내역 및 예산 전용 현황. 스크린에 뜬 것은 영상이 아닌 빼곡한 엑셀 시트였다. 어디 보자. 강태호 소령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은조렸다. 병사 1인당 하루 급식비 13,000원.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단장 관사 지휘관 격려 활동비 내역. 좀 볼까요? 작년 10월. 관내 VIP 격려. 항목 프랑스산 1등급 와인. 수량 60병. 금액 1,200만 원. 작년 11월. 지역 주민 유대. 항목 일본산 화로회 및 캐비어. 금액 800만 원. 작년 12월. 연말 격려. 항목 명품 브랜드 비사 스카프. 수량 30개. 금액 2,100만 원. 지휘 통제실이 얼어붙었다. 이것은 격려 활동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었다. 고유라 여사. 강소령이 고유라를 돌아봤다. 당신이 서울에 있는 당신 친구들 군단장 사모니 참모총장 사모니 불러다가 연 파티 비용을 왜 우리 불쌍한 병사들 답값에서 빼돌려 쓴 겁니까?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다 남편 진급하라고. 고유라는 스스로 무덤을 팠다. 진급? 강태호 소령이 싸늘하게 웃었다. 그 진급, 오늘부로 끝난 것 같군요. 그는 박찬규 소장을 바라보았다. 사단장, 당신은 군인이 아니었어. 당신은 그저 당신 아내 치맛바람에 얹혀가는 기생충이었을 뿐이야. 박승준 중령. 예. 당장 저 두 사람 현시간부로 군용물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저항하면 사살 아니 저항하면 쏴도 좋다고 말하고 싶군. 그는 이은솔 하사를 돌아봤다. 이은솔 하사. 그리고 김도윤 병장. 두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울 기회를 주지. 당신들을 모욕한 저자들에게 당신들의 손으로 직접 법의 정의를 집행해. 이은솔 하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헌병에게서 수갑을 받아들고 자신의 뺨을 때렸던 고유라에게 다가갔다. 고유라는 경멸스럽다는 듯 이 하사를 노려보았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이거나 놓으라고. 이은솔 하사는 고유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귓가에 속삭였다. 고유라 씨, 당신을 근무 중인 군인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이 스크린이 다 말해주고 있으니까. 제12보병사단 지휘 통제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다. 대한민국 육군소장, 중장 진급을 코앞에 두었던 박찬규는 이제 수갑을 찬 피의자였다. 그의 곁에는 명품 코트가 구겨진 채 넋이 나간 아내 고유라와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한 헌병대장 박승준 중령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스크린에 떠있던 횡령 내역은 꺼지지 않은 채 그들의 죄를 영원히 전시하는 듯 빛나고 있었다. 강태호 소령은 지휘 통제실 중앙에 서서 이 모든 혼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수갑을 든 이은솔 하사와 김도윤 병장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손은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해방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 아니. 강태호 소령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실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박찬규 씨. 당신은 이 시간부로 육군 교도소로 이감될 거요. 당신의 남은 군 생활은 당신이 횡령한 그 돈을 계산하는 일로 채워지게 될 거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는 고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고유라 씨. 당신은 민간인이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근무 중인 군인 폭행 혐의, 그리고 군용물 횡령의 주범으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거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서울의 법정이 아니라 여기 당신이 깡촌이라 무시했던 이 강원도의 군사법원에서 말이오. 안 돼, 안 돼. 여보. 당신 뭐라도 말 좀 해봐. 당신 장군이잖아. 저 소령놈 당장 끌어내라고. 고유라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박찬규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끌어내. 강태호 소령의 명령에 육군본부에서 그와 함께 온 헌병들이 두 사람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들이 지휘 통제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12사단 참모들과 장교들, 병사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어제까지 인제의 왕이자 여왕이었던 두 사람. 사단장은 아침 조깅을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구겨진 사복 차림에 수갑을 차고 있었다. 사모는 대한민국 군대의 심장부인 지휘 통제실에서 대한민국 군인에게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끌려나갔다. 그것은 가장 치욕적인 퇴임식이었다. 그들이 연병장에 대기 중이던 군용 헬기에 짐짝처럼 실리는 모습을 12사단의 모든 장병이 지켜보았다.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강태호 소령은 통제실로 돌아왔다. 그는 잿빛 얼굴로 서 있는 사단장 전속부관 최진환 대위에게 다가갔다. 최 대위. 예, 소령님. 최진환 대위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자네는 죄를 지었어.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였지. 처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강태호 소령이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마지막 순간 자네는 군인의 양심을 택했어. 그 USB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다. 자네의 공은 인정하지. 강소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네, 이 썩어 빠진 사령부 말고 야전으로 가고 싶다고 했나? 예. 육군본부에서 자네의 보직을 변경해주지. 여기 인제보다 더 춥고 험한 곳. 대한민국 최동북단 고성 땅으로 보내주겠네. 거기서 다시 시작해.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땀으로 갚으라는 뜻이야. 알겠나? 최진환 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군복을 벗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자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감사였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목숨을 다해 복무하겠습니다. 됐어.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강태호 소령은 그를 지나쳐 이은솔 하사와 김도윤 병장 앞에 섰다. 그는 그 어떤 상사보다도 따뜻한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은솔 하사. 예. 하사 이은솔. 그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강소령이 손을 내려 막았다. 자네가 이겼어. 자네의 뺨 한 대가 썩어 문드러진 장군 하나를 잡아냈어. 그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치욕스럽겠지. 안다. 그는 헌병대장 박승준 중령이 만든 엉터리 징계위원회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통제실의 모든 장교가 보는 앞에서 그 서류를 갈갈이 찢어 공중에 날려버렸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명의로 이은솔 하사의 모든 징계 사유를 무효로 하며 위기 상황 속 임무 완수 및 군 기강 확립의 공로를 인정하여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상신한다. 그리고 사단장에게 직접적인 모욕을 당한 점을 참작, 1계급 특진을 건의하지. 이은솔 중사. 감당할 수 있겠나? 이은솔 하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뺨을 맞고 불법 구금을 당했는데 특진이라니.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경례 대신 찢어진 서류 조각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강태호 소령의 시선이 마지막 한 사람에게 향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사람. 김도윤 병장. 이병. 아니 병장. 김도윤. 김도윤 병장은 영안실의 냉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듯 떨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자네 전역이 2달 남았다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전역하기 싫은가 보지. 영안실에서 시체 닦는 게 그렇게 좋았어? 아니면 저 하사처럼 표창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랬나? 강소령의 짓궂은 말에 김 병장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강태호 소령이 피식 웃었다. 독사의 첫 번째 미소였다. 김도윤 병장. 자네가 올린 그 익명 제보. 그거 육군 전체를 살렸어. 자네 같은 병사 하나가 있다는 게 아직 이 군대가 썩어 없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는 새로운 사단 직무대리를 불렀다. 부사단장. 저 병장 오늘부로 전역 처리해. 예? 전역이요? 아직 복무기간이. 내 말 안 들리나? 육군 본부 감찰실장 권한으로 명한다. 저 병장은 어제부로 명예 전역 조건을 충족했어. 당장 전투복 말고 제일 좋은 사복 챙겨오고 전역증 만들고 사단장 명의가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 명의의 특별 전역장을 만들어서 저 병장 손에 쥐어줘. 오늘 오후 기차 타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김도윤 병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호 소령은 모든 일을 마쳤다. 그는 다시 자신의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제 12사단은 새 사단장을 맞이할 거다. 그리고 다시는 이따위 추잡한 일로 육군 본부의 헬기가 뜨는 일이 없도록 해. 그는 지휘 통제실을 나섰다. 헬기장으로 향하는 그의 뒤로 12사단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나와 도열했다. 그들은 경의를 표했다. 계급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행한 정의 때문이었다. 한 이병의 면회를 간 엄마와 장군인 고모. 그곳에서 그녀들은 멍투성이가 되어버린 아들의 끔찍한 폭행 흔적을 발견합니다. 어이, 박이병. 면회 끝나고 행정반으로 좀 와라. 어젯밤에 교육받은 거 복습 좀 해야지. 가해자 은폐 간부인 최민철 상사가 심지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조카를 협박하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준영 이병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강철 나비라 불리는 고모 박서윤 중장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별 3개 장군,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냉정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참다 못해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합참지휘 통제실이었습니다. 나다. 현 시간부로 육군 3사단 백골 부대에 대한 합참 차원의 특별 감찰을 개시한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안보지원사 즉각 기동시켜.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이등병의 절규를 묵살한 썩어빠진 군 지휘 체계를 별 3개의 분노로 단죄하는 피바람 개혁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철원 백골 부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까만 어둠이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을 집어삼켰다. 3사단 백골 부대가 자리한 이 지역의 밤은 살을 애는 듯한 찬 공기와 삭풍만이 지배했다. 혹한의 땅 백골 부대. 그 이름만큼이나 냉혹하고 무자비한 이등병의 생활은 박준영에게 끊임없는 고통이었다. 준영은 입대한 지 2달, 자대에 배치된 지 2주째였다. 그의 오른쪽 가슴에 달린 계급장, 검은 바탕 위에 하얀 마름모 2개는 그가 이 부대에서 가장 낮은 존재 이병임을 증명하는 표식이었다.
생활관 안은 20명 남짓한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눅진한 땀 냄새, 그리고 짓누르는 계급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생활관의 습도는 높았지만 군기만큼은 철원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준영은 침상 위에서 간신히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쉬고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생활관의 지배자 오진혁 병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오 병장은 상병 2명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낮게 깔린 뉴스 소리 사이로 오 병장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마치 사냥개의 울음처럼 날카롭게 들려왔다. 야, 박이병.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포 안에서 움찔거리던 준영은 거의 반사적으로 침상을 박차고 내려와 오병장 앞에 섰다. 이병 박준영. 명 받들겠습니다. 관등 성명을 대는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오병장의 눈을 감히 마주보지 못하고 바닥에 먼지 더미를 응시했다. 내가 너 부를 때 뭘 쳐다보라고 했냐? 땅바닥에 돈 떨어져 있냐? 오 병장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칫솔을 준영의 머리통으로 던졌다. 딱 소리와 함께 칫솔모가 준영의 귀를 세차게 스쳤다. 죄송합니다. 병장님.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개새끼야. 준영은 필사적으로 오 병장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오 병장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흡사 정육점 주인이 고깃덩이를 살펴보는 것처럼 차갑고 탐욕스러웠다. 너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국물 흘려서 식탁 더럽혔지. 내가 내 뒤통수에서 흘리는 거 똑똑히 봤는데. 내 그족 같은 식판에서. 그게 아닙니다. 저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무심코 사실대로 말해버렸다. 이등병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변명이나 항변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사였다. 생활관 전체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다른 선임들의 시선이 준영에게 꽂혔다. 뭐?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짓거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아니라고 우겨. 오 병장이 벌떡 일어섰다. 그와 함께 상병 둘도 묵묵히 일어났다. 그것은 곧 폭행 직전의 공식적인 신호였다. 오 병장은 준영의 멱살을 잡아채고 생활관 밖으로 끌고 나갔다. 따라와, 박이병. 너 오늘 아주 뼈가 으스러지는 교육받을 거다. 내 놈 입에서 다시는 거짓말이 안 나오게 해줄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중대 건물 뒤편의 세탁 건조장이었다. 눅눅한 세제 냄새와 차가운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건조장은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의 시야가 닿지 않는 병사들만의 은밀한 폭력 공간이었다. 오 병장이 문을 닫자 바깥의 희미한 불빛마저 완벽히 차단되었다. 오 병장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켰다. 찰칵 소리와 함께 그의 비열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야, 박이병. 내가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가 이 생활관의 왕이야. 내 말이 곧 법이라고 족밥 새끼야. 오 병장의 오른손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준영의 뺨을 후려쳤다. 짝.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건조장 안에 메아리 쳤다. 준영의 고개가 꺾이며 입술 안쪽이 찢어졌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퍼졌다. 정신 안 차려? 군대가 장난이야? 내가 내 계급장 마름모를 다 떼어버릴 수도 있어. 내가 나한테 대든 죄는 여기서 목숨으로 갚아야 돼. 연이은 발길질이 준영의 복부와 옆구리를 사정없이 강타했다. 군화의 딱딱한 가죽이 뼈와 근육을 지식였다. 준영은 끄끄거리는 신음과 함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막혔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야, 최상병, 박상병. 얘 오늘 밤 잠 못 자게 만들어줘라.
내일 아침 점호 때 지휘관한테 뭐라고 말할지 대본을 확실하게 외우게 해. 오 병장의 지시에 따라 상병들이 준영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준영은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눈물과 콧물을 쏟아냈다. 울어. 남자 새끼가 질질 짜. 이 철원 땅의 법칙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내 목숨줄은 내 손에 달렸어. 오 병장은 군화발로 준영의 손등을 지그시 밟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준영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내일 아침 내 놈 얼굴이 이 모양인 거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 알겠냐? 준영은 고통 속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의 폭행은 준영의 육신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인간성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가 속한 3사단 백골 부대는 그에게 생지옥 그 자체였다. 다음 날 아침 중대 전체에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일제히 일어나 전쟁처럼 재빠르게 전투복을 갈아입었다. 준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전신의 격통에 신음이 터져 나왔다. 어젯밤 오 병장에게 맞은 왼쪽 눈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다. 준영은 비틀거리며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알던 청년의 모습은 없었다. 그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서둘러 전투복 상의를 챙겨 입었다. 아침 점호를 위해 연병장으로 나서는 길, 오 병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준영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연기 잘해라, 박이병. 내 목숨줄은 내 입에 달렸어. 진실은 말하지 마. 준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터진 입술이 다시 찢어져 피가 흘렀다.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그 누구도 준영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방관이 이 부대의 잔인한 규칙이었다. 중대 인원 보고. 중대장 이태준 대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이 대위의 군복 어깨에는 금빛 무궁화 4개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곧 있을 연대 평가에서 우수 중대 타이틀을 쟁취해야 하는 실적 지상주의자였다. 그의 성공에는 어떤 부정적인 보고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병 박준영. 백골. 준영은 관등 성명을 대며 경례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탓에 경례 각도가 흐트러졌다. 이 대위가 미간을 찌푸리며 준영에게 다가왔다. 고개 들어. 준영은 망설였다. 오 병장의 살기 어린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다. 고개 들라고. 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끔찍한 상처에 중대장의 눈이 커졌다. 연병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오 병장은 대열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너 얼굴 왜 이래? 누구한테 맞았어? 준영은 어젯밤 수십 번도 더 연습했던 대사를 내뱉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넘어졌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이태준 대위는 준영의 멍든 얼굴과 그 뒤에 서 있는 오 병장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 사고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는 계산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중대 전체의 평가가 와르르 무너진다. 그래. 점호 끝나고 의무대 가서 진료받아. 다음부턴 내 몸 간수 잘해. 이병 박준영.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었다. 중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다. 준영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작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지휘관은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실적을 위해 묵인한 것이다. 그날 오후 준영은 절박한 심정으로 중대 행정반을 찾았다. 벽에는 마음의 편지함이 걸려 있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문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준영은 화장실 칸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자신이 당한 폭행,
오진혁 병장의 이름, 상병들의 가담, 그리고 어젯밤의 잔혹한 일까지 상세히 적었다. 그는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다. 중대장님도 제 상처를 보고도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 덮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준영은 누구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편지를 건의함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 한 장의 종이에는 그의 모든 절규와 마지막 생존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영의 희망은 이틀 뒤 중대 행정보급관 최민철 상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최 상사의 군복 팔에는 금빛 은행잎 4개가 빛나는 상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중대장의 오른팔이자 병사들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최 상사는 주말 오후 일과를 피해 건의함을 열어보는 것을 습관처럼 여겼다. 몇 장의 시시콜콜한 건의 사항들 사이에서 유독 빼곡하게 적힌 준영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최 상사의 미간이 굳어졌다. 오진혁 병장 폭행, 중대장 묵인, 군대 폭력. 최 상사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중대장의 평가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태준 대위의 진급이 곧 자신의 안락한 군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던 오진혁 병장을 불렀다. 야, 오 병장. 너 때문에 내가 귀찮아 죽겠다. 다음 주 연대장님 순시 때 사고 터지면 너만 영창 가는 게 아니라 나랑 중대장님까지 진급물 건너가. 알아서 처리해. 최 상사는 준영의 절규가 담긴 편지를 오 병장에게 건넸다. 네, 상사님. 걱정 마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안 나오게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아주 조용히 제대로. 오 병장은 편지를 받아들고는 행정반 뒤편의 소각장으로 향했다. 그는 준영의 편지를 천천히 찢어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종이가 타 들어가 검은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내 놈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아. 내가 쓴 건 그저 연기처럼 사라지는 쓰레기야. 그날 밤, 준영은 다시 건조장으로 끌려갔다. 이번에는 오 병장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일당 상병들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관의 분대장급 선임들까지 동원되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폭행이 아닌 조직적인 보복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야, 박이병. 내가 감히 우릴 찔러? 내가 누군데 감히 중대장님과 행보관님을 건드려? 내가 쓴 편지 내용을 내 뼈에 새겨줄게. 오 병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살기를 품고 있었다. 준영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댔던 희망이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편지 내용은 아주 자세하더라. 오진혁 병장이 나를 짐승처럼 때렸다고. 너 오늘 내가 진짜 짐승이 뭔지 보여줄게. 내가 쓴 거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 몸으로 돌려줄게. 이날의 폭행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길었다. 준영은 의식을 잃기 직전 자신의 몸에서 피와 섞인 핏물이 흘러나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붉은 웅덩이를 만드는 것을 느꼈다. 갈비뼈를 걷어차이는 고통,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 충격. 도망칠 곳은 없다는 절망이 그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그가 다시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오 병장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 내가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내 가족도 내 지휘관도 내가 쓴 개 같은 편지도. 너를 살려둘지 아니면 이 철원 땅에 묻어버릴지는 오직 내 마음이야. 내가 군복을 입는 한 넌 내 소유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박준영 이병의 몸에는 새로운 멍이 아물 틈도 없이 더해졌다. 오진혁 병장과 그 일당의 가혹 행위는 마음의 편지 사건 이후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준영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철원의 겨울은 끝없이 길었고 그의 삶도 끝없이 절망적이었다.
절망적인 시간이 흐르던 어느 토요일 오후 박준영 이병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부모님과 고모. 준영은 면회실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이 만신창이가 된 얼굴, 이 죽어버린 눈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상처가 남은 턱을 가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그의 창백한 안색과 헬쑥해진 모습에 울먹였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달래면서도 아들의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태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테이블 끝에 완벽하게 각 잡힌 자세로 앉아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바로 준영의 고모 박서윤 중장이었다. 준영의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인 박서윤은 다른 길을 걸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이었다. 그것도 보통 장성이 아닌 수많은 남성 군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능력 하나만으로 정점에 오른 현재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금빛 별 3개는 면회실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완벽했고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레이저 같았다. 고모셨습니까? 백골. 준영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3, 4단의 경내 구호인 백골을 외치며 경례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예의였다. 박서윤 중장은 준영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카를 날카로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고모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적의 위장과 기만을 꿰뚫어본 진실만을 추구하는 정보수장의 눈이었다. 앉아라, 준영아. 그리고 물부터 마셔. 내 목소리가 건조한 철원 공기보다 더 말라있구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준영은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는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며 조잘거렸지만 준영은 음식을 입에 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박서윤 중장은 준영이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상처를 가리기 위해 고개를 미묘하게 숙이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파악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그 부자연스러운 행동에서 은폐된 진실을 읽어내고 있었다. 준영아. 예, 고모. 모자 벗어. 지금 당장.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고 아버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침묵했다. 아, 실례라서 벗겠습니다.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드러난 그의 왼쪽 눈두덩.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라색과 푸른색이 섞인 멍 자국과 관자놀이 근처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은 흉터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상처는 치료된 것이 아니라 방치되어 피부 조직이 변형된 흔적이었다. 이건 뭐지? 내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보고됐는데. 훈련 중에 생긴 타박상이라고. 아, 그게 훈련 중에. 준영은 다시 어젯밤 오 병장이 강요한 거짓말을 반복하려 했다. 거짓말하지 마라. 훈련. 무슨 훈련이 관자놀이에 둔기의 흔적을 남기지. 이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다. 내 피부가 겹치고 겹쳐서 색깔이 변했어. 뼈에 극심한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다. 그 단어에 준영의 부모님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주먹을 부르르 떨며 일어섰다. 서윤아,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오빠 앉아. 울지 마요. 박서윤 중장은 아버지를 앉혔다. 그리고 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더 이상 고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별 3개 중장, 합참정보본부장이었다. 박준영 이병. 이병 박준영. 명 받들겠습니다. 지금부터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한다. 이건 가족으로서의 대화가 아니다. 군사 재판에 따른 공식적인 질의다.
거짓이나 은폐 시도가 있을 경우 너 또한 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내가 침묵하면 가해자가 승리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누구야? 이름대. 단 2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진실 외의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영은 그 말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진혁 병장의 이름과 일당들, 건조장에서의 상습적인 폭행, 그리고 마음의 편지가 묵살되고 오히려 도복을 당했던 그날 밤의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서윤 중장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자신의 전화를 꺼내들었다. 박서윤 중장은 면회실 구석으로 걸어갔다. 나다. 정보본부장 박서윤이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가 뱉은 첫 마디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본부장님, 충성, 지시 하명하십시오. 박서윤 중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으로서 지체 없이 명령을 하달했다. 지금부터 내 말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받아 적고 즉시 실행한다. 하나라도 틀리면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할 거야. 명령 대기 중입니다. 하나. 현 시간부로 육군 제3보 병사단 백골 부대의 합참 정보본부장 명의의 특별 감찰 및 직권 수사를 명령한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숨을 삼켰다. 사단장조차 거치지 않는 합참의 직접 수사 명령은 사실상 해당 부대의 지휘 체계를 일시 정지시키는 강력한 조치였다. 2.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즉시 통보하여 합동수사팀을 꾸린다. 지금 즉시 3사단으로 기동한다. 현장 도착 예상시간 30분.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 보존이 최우선이다. 셋. 3사단 백호연대 수색중대 3소대 건물 전체를 즉시 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 특히 행정반에 있는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파쇄기, 그리고 마음의 편지함을 원본 그대로 증거 보존한다. 파쇄기 전원은 지금 당장 차단해. 네. 수색중대 이태준 대위, 최민철 상사는 현 시간부로 직무 정지 및 격리 조치한다.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체포한다. 5. 3소대 생활관 오진혁 병장, 그리고 가혹행위 공범인 상병 2명은 특수폭행 및 가혹행위 현행범으로 간주 합동수사팀 도착 즉시 신병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6. 3사단장 윤성민 소장. 10분 내로 수색중대 면회실 내 위치로 전투복을 갖추고 뛰어오라고 해. 10분이다. 단 1초도 늦으면 안 돼. 충성. 본부장님,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백골. 전화가 끊겼다. 박서윤 중장은 준영의 부모에게 다가왔다. 오빠 형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준영이 이리 와. 고모 옆에 앉아. 준영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별 3개의 거대한 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서윤 중장이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3분이 지났을 때 3사단 부대 전체에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다. 위수령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살벌한 실제 상황 전파였다. 현 시간부로 3사단 전 부대 통제, 합동참모본부 지시, 전 장병 및 간부 이동 중지. 주말에 평화롭던 면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위병소의 헌병들이 다급하게 움직였고 면회객들은 혼란에 빠졌다. 모두 면회실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현재 부대 전체가 합동참모본부 지시로 통제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병소 헌병들이 면회실문을 걸어 잠갔다. 그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상부의 지시를 따를 뿐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15분이 지났을 때 중대 건물 쪽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국방부 검은색 세단과 헌병 지프 차량 4대가 굉음을 내며 질주해 왔다. 이는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헌병 및 안보지원사 요원들이 긴급 차량을 이용해 고속으로 기동한 결과였다. 이들은 사단 헌병대와는 차원이 다른 국방부 직할의 최정예 수사 요원들이었다. 검은색 특수 임무 복장의 헌병 특수 임무대 대원들이 차량에서 쏟아져 나와 신속하게 중대 건물을 봉쇄했다. 그들은 문을 부수는 대신 정확한 지휘 계통을 통해 행정반 문을 열고 진입했다. 행정반에서 커피를 마시던 최민철 상사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누구야? 여긴 왜? 국방부 조사본부 합동수사팀이다. 최민철 상사.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직무 정지한다. 지금부터 모든 행동을 통제한다. 최 상사는 영문도 모른 채 수갑이 채워졌다. 동시에 다른 팀이 3소대 생활관으로 진입했다. 오진혁 병장과 그 일당은 텔레비전을 보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뭐야? 이거 안 나? 오 병장이 발악했지만 수사관의 강력한 제압 기술에 명치를 가격당하고 숨을 골랐다. 이 모든 상황이 박서윤 중장이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2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이 되기 직전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3사단장 윤성민 소장이 전투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참모장과 헌병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따라붙었다. 윤 소장의 어깨에는 그의 계급을 상징하는 금빛 별 2개가 빛나고 있었다. 충성. 본부장님. 뭐 어쩐 일로. 윤성민 소장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별 3개, 그것도 합참의 실세 중 실세인 정보본부장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제야 이 엄청난 군사적 조치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박서윤 중장은 경례를 받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윤 소장을 차갑게 올려다보며 옆에 앉은 준영의 멍든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윤 소장. 예, 본부장님. 이 아이, 내 조카 박준영 이병이야. 윤성민 소장의 얼굴이 완전히 질렸다. 그리고 이게 윤 소장이 지휘하는 3사단 백골 부대의 현주소고 내 놈들의 썩어 빠진 군기가 낳은 결과다. 박서윤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윤 소장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사단장이 자기 부대에서 병사 하나가 고문당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 아니면 알고도 실적 때문에 묵인한 건가? 모른 건 무능이고 묵인했다면 내 놈도 공범이다. 박서윤 중장은 윤성민 소장의 충성 경례를 받지 않고 그의 썩어 문드러진 지휘 체계를 질타했다. 윤 소장. 자네가 지휘하는 별 2개 사단에서 한 이등병이 고문당해 죽어가고 있었다는 뜻이야. 모른 건 무능이고 묵인했다면 그건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자네에게 기회를 주지. 당장 수색 중대 건조장으로 가지. 자네가 직접 봐야 할 게 있어. 박서윤 중장과 윤성민 소장은 사단 헌병대장과 함께 수색 중대 건물 뒤편의 세탁 건조장 앞에 섰다. 건조장은 이미 합동수사팀에 의해 노란색 통제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눅눅한 세제 냄새 대신 피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수사관이 앞으로 나서며 보고했다. 보고 드립니다. 현장 감식 결과 세탁기 뒤편과 배수구 근처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결과 차가운 시멘트 바닥 곳곳에 닦아내려 한 흔적이 광범위하게 식별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자외선 램프 아래 푸른 빛으로 빛나는 바닥을 가리켰다. 그것은 박준영 이병이 흘린 피의 흔적이었다.
윤성민 소장은 입술이 바싹 말랐다. 또한 행정반 서류 파쇄기에서 수거한 조각들을 맞춰 복원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물 봉투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피에 섞여 굳어진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복원되어 있었다. 그것은 박준영 이병이 쓴 마음의 편지 원본이었다. 오진혁 병장의 이름, 폭행 사실,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윤성민 소장은 편지 사본을 읽어내려가다 결국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별 2개 장성 군복은 흙바닥에 닿았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조직적 범죄에 대해 치욕을 느꼈다. 본부장님, 제가 사단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 썩은 뿌리를 도려낼 권한을 주십시오.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제가 직접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박서윤 중장은 윤 소장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좋아. 자네의 그 결의가 진심이길 바라지. 당장 사단장 직권으로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내가 직접 참관하겠다. 자네의 부하들이 한 병사의 인권을 짓밟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죄를 이 백골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알아야 해. 3사단 사령부 대회의실은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다. 긴급 소집된 징계위원회는 사단장 윤성민 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상석에는 합참정보본부장 박서윤 중장이 배석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모든 위원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첫 번째는 은폐에 가담한 지휘관들이었다. 이태준 대위, 최민철 상사가 헌병대에 이끌려 수갑을 찬 채 들어왔다. 그들의 계급장, 금빛 무궁화와 은행잎은 이미 빛을 잃었다. 윤성민 소장은 신문을 시작했다. 이태준 대위, 자네는 중대장으로서 소속 병사의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살하고 은폐하려 했나? 이 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박서윤 중장의 증거 제시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최민철 상사가 내놈의 지시를 받고 마음의 편지를 파쇄했다고 자백했다. 내놈의 컴퓨터에서는 단순 사고로 축소 보고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복원됐어. 내놈의 진급 점수 때문에 한 병사의 목숨을 버린 거야. 결국 징계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태준 대위와 최민철 상사는 지휘관 및 간부로서의 기본 임무를 망각하고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죄가 극히 무겁다 하여 즉시 보직 해임되고 육군중앙수사단의 이첩 정식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의 군 생활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끝이 났다. 다음은 가해자들이었다. 오진혁 병장과 공범 상병들이 죄수복 차림으로 들어왔다. 윤성민 소장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선고했다. 너희는 군인도 아니다. 너희는 군복 입은 폭력배에 불과해. 너희는 전우를 지켜야 할 손으로 전우를 짓밟았다. 오진혁 병장 일당 3사람은 병역 내 상습 폭행, 가혹 행위, 명령 불복종 등 모든 혐의를 적용받아 육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또한 남은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불명예 강등 조치가 명해졌다. 그들은 한때 생활관의 왕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범죄자로 전락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윤성민 소장은 박서윤 중장 앞에 섰다. 윤 소장, 자네에게 다시 묻지. 사표를 낼 텐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이 지옥 같은 개혁의 선봉에 설 텐가. 군복을 입고 싶다면 내 명령을 받게. 윤성민 소장은 허리를 꼿꼿이 폈다. 본부장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3사단이 그 시범 부대가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내겠습니다. 백골,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박서윤 중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윤 소장에게 서류철을 던졌다. 좋아. 내가 합참에 복귀하기 전에 구상해본 초안이다. 이름은 병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직통보고 시스템이야.
그 시스템의 핵심은 명확했다. 기존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QR코드를 통해 합참정보본부 내 신설되는 인권센터로 실시간 직통 신고한다는 것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합참정보본부장의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원 소속 부대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윤성민 소장은 이것이 일선 지휘관들의 지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혁명적인 조치임을 알았지만 이를 거부할 명분도 용기도 없었다. 며칠 후 박서윤 중장은 합참으로 복귀했고 그녀가 상정한 직통보고 시스템 안은 최고 지휘관 회의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보본부장, 이건 지휘권 침해야. 병사들이 사단장 말은 안 듣고 합참 눈치만 보게 될 거라고. 군기강이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나? 육군 참모총장이 고함을 질렀다. 박서윤 중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장 스크린에 박준영 이병의 멍든 얼굴 사진을 띄웠다. 제 조카입니다. 3사단에서 선임병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으며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지휘 체계가 이 아이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병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십시오. 그걸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그 별 떼고 군복 벗으십시오. 박서윤 중장의 사자 후에 회의장은 압도당했다. 결국 국방부 장관의 중재로 직통보고 시스템은 3사단에서 우선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전군 확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3사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윤성민 소장은 모든 생활관, 화장실, 식당에 합참정보본부장 직통 신고 QR코드를 대문짝만하게 붙였다. 간부들은 이제 병사들 뒤에 있는 별 3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국군수도 병원 1인실. 박준영 이병은 한 달 넘게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담당 군의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으로 의병 전역을 권고했다. 부모님도 제발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다.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복 차림의 박서윤 중장이었다. 준영아, 선택은 내 몫이다. 이대로 전역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도 그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다른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부사관 지원해 보는 건 어떻겠니? 그녀는 준영의 눈을 바라봤다. 내가 간부가 되어서 내가 겪었던 그 부조리를 직접 내 손으로 막는 거야. 고모가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줄게. 박준영 이병은 도망치는 대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의병 전역 신청서를 찢어버리고 부사관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육군 훈련소.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한 남자가 그들 앞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전투복 상의에는 녹색 바탕 위에 노란색 작대기 하나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박준영 하사였다. 박준영 하사는 훈련병들의 눈빛만 봐도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 며칠간 잠을 설치는 훈련병, 그리고 동기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는 훈련병까지. 그는 훈련을 마친 후 조용히 한 훈련병을 분대장실로 불렀다. 너 며칠 전부터 밥도 잘 안 먹고 밤에 잠도 못 자지. 생활관 동기들이 너 따돌리나? 훈련병의 눈이 커졌고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너만 할 때, 나도 이병일 때 그랬거든. 박준영 하사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 코팅되어 있는 마음의 편지 원본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저기 벽에 붙은 QR코드 보이지? 합참정보본부장 직통 신고 라인이야. 저게 있으면 넌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저걸 쓰기 전에 나한테 먼저 얘기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내 분대장이잖아. 내가 먼저 내 편이 되어줄게. 훈련병은 박준영 하사의 눈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오직 자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한 사람의 군인의 눈빛이 있었다.
철원의 차가운 건조장에서 시작된 한 이등병의 절망은 이제 수많은 훈련병들을 지키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박준영 하사와 박서윤 중장은 그렇게 자신들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군대를 바꾸고 있었다.